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신을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번 중간고사 경향, 그 다음에 출제 유형,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를 꼭 지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정시에 집중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번 6평, 이건 뭐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6평에서 나름의 결과가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자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9평이어야 돼. 그러니까 9평에서 최소한 3등급 이상. 그러니까 3등급, 만약에 3등급이 떴어. 3등급이어도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어야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지도 문과, 예지 이과지? 그 나머지 다 문과잖아, 맞지? 세연이도 이과인가? 아, 네. 그 둘은 문과고? 그러니까 예체능인 거니까 문과랑 같이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 아니지. 그래도 이 문과도 괜찮은 대학에 가려면 2등급 이상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는 이제 2등급이라고 놓고 접근을 해본다면, 이제 9평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N수생의 경우는 9평에서 2등급을 찍어야 수능 때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재학생의 경우는 3등급이 나와도 그 3등급의 점수가 2등급에 가까워야 돼. 그럼 바꿔 얘기하면 2등급을 이제 목표로 준비한다고 하면 이번 6평 때는 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선택 과목에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공통문항을 또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푼 문제에서 얼만큼의 정답률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 5월 한 달간은 최대한 우리가 그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문법, 기본적인 현대문법들은 다 하고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세국어를 끝내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6평에서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나름의 이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이번 6평에서 그 선택 과목 문제를 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훈련이 된 게 아니니까 15분.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는 15분 이내로 이 엄매의 경우는 15분 이내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아직 이제 그런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까 일단 6평에서는 15분, 시내 15분 이내로 문제를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정답률은 당연히 다 맞히는 것. 그러니까는 100%, 95% 이상 11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을 맞힐 수 있게끔. 그 중에서도 문법 문제에서는 되도록이면 틀리지 않고, 문법 문제는 되도록이면 틀리지 않고 내체 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 실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10문제 이상을 맞히는 것을 이번 6평에서의 목표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엄매 수업을 한 이유이기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독서 지문을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야.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시간 안에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문학 문제는 다 가져가고 그럴 때 독서 지문은 작년 유형으로 본다면 이번 6회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작년 유형으로 본다면 네 지문이 나왔거든. 하나는 독서론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세 개의 지문처럼 이렇게 네 지문이 나왔는데 네 지문에서 내가 독서론 포함해서 짧은 지문 처음에 나오는 독서론 포함해서 요 세 개를 풀 것인지 아니면 두 개만 풀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번 이 5월 한 달간은 좀 실전에 가까운 문제들을 좀 풀어봄으로써 나름의 전략을 좀 세우고 그 전략이 이번 6평에서 얼만큼 구현될 수 있는지, 그래서 실현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전략에 짜서 생각했던 점수, 예상 점수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애들이 잘 보고 못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이거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등급에 대한 거는 9평 때 생각을 하시고 이번 6평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택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다 풀고, 만약에 또 이럴 수 있지. 지금 우리가 내신 준비하느라 제대로 이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문학 문제 중에서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지금 고전 시가가 좀 어렵다고 하면 고전 시가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독서 4개의 지문 중에서 2개의 지문을 선택을 하든 혹은 3개의 지문 선택한다는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독서 지문 2개를 풀고, 아니 독서 지문 3개를 풀고 독서 지문 하나와 그 다음에 고전 시가 지문을 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정에 맞춰서 지금 이번 6평 문제를 얼만큼 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날이 더워져야 되니까 습기가 차. 그래서 여기 막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서 휴지를 댔더니 자꾸 그 얘기하니까 이게 내려오네.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과제량이 좀 늘 거예요. 지금 기존에 했던 우리 기출문제 푸는 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할 테니까 그거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국어를 다음 시간에 끝내고, 그리고 오늘 그 안내한 것처럼 작년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그래서 매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요거 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매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작년 수능에는 어렵게 나온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시문항, 지금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만드는 게 있어. 그 예시문항을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능에서 풀었던 거랑 예시문항에서 풀었던 것, 그러면 내가 매체를 공부할 때는 이 정도 선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8학년도 수능, 지금 나눠준 유인물 18학년도 수능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등급 컷이야. 94, 89, 82, 74.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었다. 이 정도면 평이하지만 충분히 이제 등급간과 그 다음에 이제 6점, 만점하고 이제 6점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상위권 내에서도 나름의 좀 변별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에 수험생이 잘했던 애들이 좀 많았던 느낌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하고 지문들을 보면 실제로 이것보다는 점수가 한 3, 4점이 더 낮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수험생이 달라지는 거니까 정말 상대적인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수험생들이 좀 국어에 대해서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지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요 첫 번째 지문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하고 나머지 비문학 지문들도 좀 같이 볼게. 그러면서 이 수능이 6월하고 9월하고 시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까다롭게 지문도 구성하고 문제도 내고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한 장짜리 유인물은 언니 오빠들이죠. 언니 오빠들이 이제 사전에 풀어서 제출한 것들을 통계를 낸 거야. 물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당시에 이제 오답률도 적어 놓긴 했지만 그거랑 이 당시에 지금 우리 학원의 N수생 언니 오빠들이 푼 것들 중에서 많이 틀린 것, 오답률 높은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이에요. 16에서 19번. 16에서 19번. 요 지문이 독서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었어. 그런데 지문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답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지문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닌 느낌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1문단을 봅니다. 1문단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어.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혹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생각을 지녔는지 혹은 어떤 이론을 내세웠는지를 소개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목적론이야.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두 줄 내려오면 목적론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 거구나가 됐어. 그래서 일문단을 통해서 지금 목적론을 머릿속에다가 담아냈습니다. 그 다음이야. 이제 철수와 영이 지워야죠. 이제 집에 가. 아까 전에 지웠어야 되는 건데. 가끔 이걸 써놓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초점 잡으려고 써놓는 거야. 내가 뒤에서 저기 휴대폰으로 찍을 때 칠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초점이 잘 안 잡혀. 그래서 칠판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초점을 잡는 건데 하다 보면 까먹지. 지워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볼게요. 두 번째 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적 사람이지?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첫 번째 줄에 근대에 접어들어. 두 번째 줄 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지금 일문단을 통해서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건데 지금 이 문단을 보니까 이 문단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한대? 비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글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판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나눠줘야지. 다시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1차적으로는 정리한다는 생각인 거야. 글이 잘 안 읽힌다. 연습하실 때 옆에다가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한 5가지에서 6개의 단어로 간단하게 그냥 나열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거를 해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야. 무슨 말이냐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따지지 마시고. 계속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세 번째 줄을 보면 갈릴레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베이컨, 다섯 번째 줄에 스피노자. 됐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얘기한 것이 지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과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이 문단 끝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봅니다. 그러나 찾았어? 볼게요.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다시. 지금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관련돼서 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금 3명이가 나왔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이유로 얘를 깠는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단의 역할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단 끝에 뭐에 대한 얘기가 또 들어간 거야?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 요 얘기가 이제 추가가 된 거지. 다시 내용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입니다. 일부 현대학자들은 첫 번째 줄이에요. 그 다음 잘 봐. 이게 문장이 길어. 하나, 둘, 셋, 네 줄.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네 번째 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현대학자들은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비판한다는 거지. 뭘 비판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지금 3문단에서는 이 문단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재밌는 게 이 문단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반드시 얘가 같은 견해를 보이는 건 아닌 거잖아. 왜냐? 제3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까는 게 내용적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까고 있는 거죠. 지금 내용적으로 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니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면 그 비판에 대한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근거가 제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납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은 어려운 거라고. 어려울 수 있는 글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볼로틴, 그 다음에 우드필드, 이제 얘네들이 나왔어. 당연히 얘를 까는 거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되는지 차이점이 당연히 부각이 되겠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주의해야지.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드필드를 봐봐. 우드필드를 보면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면 얘는, 이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지금 앞에서 비판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없었어. 근거가 없었어.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제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이야. 사문단을 봅니다. 17세기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설명에, 지금 이 우드필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과학적 설명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과학적 설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지금 여기에서는 앞부분, 사문단의 앞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하고 어떤 점에서 관계가 되는지가 안 나와. 어디에 나오느냐?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찾았어? 이제 거기에서부터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사문단의 앞부분은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문단이야. 오문단은 그러한 목적론, 지금 목적론이 어떤 그 의미를 띠고 있는지, 그래서 얘네들을 비판한, 이 목적론을 비판한 사람들의 그 견해들을 제시함으로써 목적론의 의의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게 이제 오문단이 되는 거죠. 지금 목적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론과 다른 견해를 지닌 이제 그 뭐 과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을 이제 쭉 안내를 했던 글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글은, 글의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좀 힘든 요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단순하죠. 17번.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조금 세부적인 거네. 왜냐? 선택지를 보니까 갈릴레이, 볼로틴,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갈릴레이, 우드필드, 베이컨과 우드필드. 그러면 우리가 3문단까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했던 내용들인 거잖아. 설명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했으니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야지.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되면 옆에다가 손으로 써봐. 그것부터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자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머릿속에다가 내가 정리한다, 저장한다는 생각으로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야. 19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에 마이어가 등장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견해가 어떻게 같고 유사한지 혹은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쉬웠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설명 대상들을 나열해주고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했다면 따라오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보았던 지문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줬지.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17학년도 6평을 보면 17학년도 6평에 뭐가 있었냐면, 혹시 칼로릭 이론 생각나? 뉴턴 나왔던 거? 1의 1당량 나오고 뭐 열의 1당량 나와서 지금 열효율 얘기하고 열의 실체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했던 거. 지금 그 지문 한번 나중에 돌아가서 그 유인물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도 논박의 과정으로서 보여주고 있거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지문은 과학 지문이었고 얘는 철학 지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 글의 구조는 결국에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지문을 보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지문도 이거 어려운 지문이고 지금 제가 걸린 시간 적어 놓은 것도 좀 오래 걸렸죠? 15분이면은 오래 걸린 거지. 근데 내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치사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설명할지를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로 이어졌지. 그런데 이 지문에서의 일문단은 그렇지가 않아. 지금 한번 훑어보시고 이 글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거기 상단에다가 적어보세요. 지금 이 글에서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자. 그게 일문단과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1문단에서는 세 번째 줄입니다. 정책수단. 정책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지금 정책수단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2문단부터는 뭐가 이어져야 돼? 정책수단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정책수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1문단에서 언급된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과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 이런 정책은 이런 성격이 두드러지고, 이런 정책은 이런 성격이 두드러지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그런데 2문단을 보면,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아니, 지금 봐봐. 정책수단을 선택한 거야. 지금 앞에서는 정책수단에 이런 특성을 지닌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붕 떠서 정책수단을 선택한 거라고. 그러면서 사례로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이야. 지금 경제 현상을 보자는 얘기인 거지 정책수단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상과 관련된 어떤 수단이 선택이 됐는데 그 선택한 정책수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을 본다고. 바꿔 얘기하면 2문단부터 설명되는 내용이 1문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치사한 거지. 1문단 못하러 읽었어. 만약에 논술을 이렇게 쓴다? 무조건 탈락이야. 이거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순위를 매겨야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예전의 글은 뭐 이런 식의 글은 없었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고 했으니 지금 이 문단에서는 이제 뭐에 집중해야 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서 벌어진 현상을 봤더니 뭐에 대한 설명인 거야? 오버슈팅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래서 이 글은 오버슈팅을 설명하는 글인 거죠. 그럼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 그럼 오버슈팅을 설명한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금 이제 이 문단에서 쭉 경제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오버슈팅이었다. 그러면 오버슈팅에 해당하는 설명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디까지 이어져? 4문단까지 이어지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오버슈팅 현상은 문제 현상이야? 문제 현상이 아니야? 문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현상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완화하려는 뭐가 필요한 거야? 정책 수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5문단에는 이제 뭐가 나와? 지금 이 오버슈팅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얘기하는데 이때 1문단에서 얘기했던 정책 수단의 특성을 활용해서 정책 수단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1문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5문단인 거야. 아, 오버슈팅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에 이런 거를 쓰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 수단이 이런 특성에 따라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야가 되는 거지. 이 지문은 그래서 2문단부터 4문단까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이제 중요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제대로 정리가 됐다면 이제 문제 풀 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 또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5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 이게 바로 오버슈팅이지.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5문단에서는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가 끝난 거잖아. 그러니 4문단까지 읽었으니 4문단과 관련된 내용들, 4문단까지 해서 관련된 내용들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긴 글은 무조건 끊어서 가고 문단을 읽으면서 자꾸 이 문단이 앞에 있는 문단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야. 그럴 때 2문단 첫 번째 문장을 써. 1문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지금 여기에서는 사례 혹은 경제 현상을 보기로 했으니 정책 수단의 특성과 관련돼서 드러날 게 없는 거잖아. 그럼 그 생각을 갖고 지금 2문단과 관련되는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거기까지 읽고 지금 여기 나가도 이게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한번 털어내야지.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친절하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4문단까지 잘 읽으면 오버슈팅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럼 지금 그거를 좀 볼게요. 그럴 때 지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지금 큰 틀에서 먼저 얘기했고 세부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았을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2문단이야. 2문단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앞부분에 장기적으로 나오죠. 찾았어? 보통 장기가 나오면 이거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기간을 나눴다는 거지. 보통 환율 얘기하면 그냥 기간하고 상관없이 환율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장기라는 얘기를 했으니 지금 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단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기간을 나눴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단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접근해야지. 지금 그 내용을 장기에 해당하는 것과 단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눠서 접근해 볼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2문단 끝입니다.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을 알려져 있다. 그럼 두 가지 이유인 거잖아. 물가 경직성이랑 불안 심리인 거지. 그럼 이 또 뒤에 이어질 내용이 이거 물가 경직성에 따른 오버슈팅인지 아니면 불안 심리에 따른 오버슈팅인지를 나눠야 되는 거네. 그런데 3문단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 3문단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물가 경직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3문단 두 번째 줄 끝이야. 장기와 단기. 우리가 2문단에서 나눈 것처럼 장기와 단기로 또 나뉘게 되는 거죠. 계속 3문단 끝입니다.
3문단 끝을 보면 이제 뭐 균형 환율,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글도, 이 3문단의 글도 뭐로 나누는 것,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지금 오버슈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장기의 환율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사문단입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오버슈팅에 대한 설명인 거네요. 그래서 오른쪽 지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른쪽 지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이야.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됐어?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장기적으로 환율이 올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오른다가 되는 거지. 그럼 오버슈팅 현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버슈팅이 일어나기 전보다는 높아야지. 왜? 장기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오른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 오르는 정도가 지나친 거란 말이야. 혹은 추가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나친 것만큼, 추가된 것만큼 회복되는 게 오버슈팅 현상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 지금 D 구간입니다. D 구간. 그 윗줄부터 볼게요.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복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들이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현상들의 반대 현상이죠.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 환율로 거기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수렴된대. 찾았어? 그럼 왜 그러는 거냐면, 내가 왜 거기다 물개 표시하라고 했냐면, 지금 이 수렴된다가 이 장기 환율이 어떻다는 얘기가 담고 있어, 안 담고 있어? 장기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장기 환율 어떻게 됐지? 장기 환율에 대한 얘기 앞에 설명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앞에 나왔죠. 3문단에 나왔잖아. 지금 장기의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상승한다고. 그럴 때 다시 가에서의 마지막 문장이야.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 환율로 수렴된다. 아, 장기의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면 27번. 봐봐. 지금 27번에 1번 선택, 27번 문제를 풀었을 때 1번은 바로 여러분들이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27번 1번에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장기 환율도 변함이 없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오버슈팅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장기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 그렇지. 상승하는 거였거든. 다음입니다. 29번하고 30번 문제야. 29번하고 30번 문제도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먼저 29번부터 봅니다. 지금 보기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
볼게요. 지금 두 번째 문단부터.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여기서는 시장 불안인 거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됐던 그 다음에 거기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 이게 가구간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지. 그래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나가서, 즉 그럼 A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A국에서는 오버슈팅. 그 다음에 이제 B국을 봅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익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거기 변동에다가 물결 표시하고 별표해 주세요. 앞으로 본문에서 변동, 영향 이런 말들 나오면 그 변동과 영향이 어땠는지가 처리가 돼야 돼.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해의 문제야.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 확인해야지. 통화량하고 그 다음에 시장 금리의 관계 어디 나오냐? 지금 가에서 앞부분을 봅니다. 가에서 앞부분을 보시면 통화량 거기 세 번째 줄이네. 가령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그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증가가 될 경우 어떻게 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보면 이거 한 번에 어떻게 기억하겠어 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돌아가서 확인하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어떻게 한 거야? 아래로 화살 표시를 한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앞으로 변동 이런 말들 나오면 꼭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거 처리 안 되면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어. 이에 따라 A국의 환율은 다소 진정된다. 그럼 진정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버슈팅이 이제 해소가 된다가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29번 1번 봅니다.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렇지, 지금 이 문단에서 오버슈팅 확인했어?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그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지금 A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진정된다고 얘기했지. 그럼 오버슈팅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완화돼야죠. 그런데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커진다. 그러니까 29번은 답이 딱 1번이어야 되는 거야. 바로 한 번에 1번을 나왔어야 지금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가 되는 거거든. 그럴 때의 포인트가 바로 변동에 대한 거고,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에서 쉬운 게 뭐겠어? A, B, C 중에서 A? A가 쉽나?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래요.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해 볼까? 기억은 실질 통화량인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시장금리. 지금 보기를 보니까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되는 경우 T에서 늘어났어. 그럼 통화량이 늘면 니은이 쉬운 거네. 시장금리는 어떻게 돼? 시장금리는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뭐밖에 없어? A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니은에서 이제 A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이야. B하고 C의 차이는
그렇지.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지.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강화됐던 정보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 오버슈팅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장기와 단기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환율이 상승하는 거지. 그럼 오버슈팅이 완화가 돼도 환율은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한 형태여야 되는 거잖아.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골라주면 이제 30번의 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네. 아, 그럼요. 네. 이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보기를 볼게요. 보기 밑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이야. 또한 찾았어?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러면 지금 A하고 B가 교역한다는 얘기인 거지.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그럼 이때 수입품은 어디로부터 수입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야죠.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 그럼 어디로 수출이 증대되는 거야? 비국으로 수출이 증대돼야지. 그럼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은 보기를 통해서. 됐죠?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8번 문제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1문단 읽고 4문단까지 본 거잖아. 그러니까 28번 문제 해결하면 되겠고 32번 문제 풀면 되겠고 31번 문제는 지금 마지막 5문단 읽고 풀어주면 되겠다.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것. 첫 번째. 1문단을 읽고 2문단을 읽을 때 1문단의 내용하고 이어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장기, 단기, 기간을 구분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먼저 나오든 간에 장기와 단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동이라는 말 혹은 영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이 방향성을 꼭 확인을 하자. 이게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꼭 확인을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저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금 요 지문하고 비슷한 지문을 하나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요렇게 했던 방법을 그대로 좀 써먹어 볼 수 있는 지문이 있어.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기 전에 요 지문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세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지문 38번에서 42번 14쪽입니다. 지금 세 지문 모두 글의 구조가 만만한 형태가 아니야. 세 지문 모두 글의 구조가 만만한 형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문단 볼게. 1문단 보니까 첫 번째 줄이야.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 됐어?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이야. 지금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전송을 한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되는 얘기들을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거를 보면 지금 데이터, 정보량, 엔트로피, 아니 이건 일종의 이제 배경 지식인 거지. 앞으로 앞부분에
네모치는 것들이 많으면, 즉 개념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무조건 배경 지식이야. 그것뿐 아니라 지금 인과관계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반비례관계가 나오는 것도 배경 지식이라고. 앞부분에 그런 설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배경 지식은 기억하는 거 아니야. 배경 지식은 돌아와서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 이 문단을 봅니다. 이 문단을 보면 송신기에서는 소수부호와 채널부호와 선부호를 거쳐서 부호로 변환한대. 그러면서 소수부호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3문단 첫 번째 줄이에요. 채널 부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4문단 첫 번째 줄이에요. 봐봐. 지금 2문단 두 번째 줄에서 소수부호 설명했고 3문단 첫 번째 줄에서 채널 부호를 대놓고 설명을 했어. 그러면 4문단에서도 어때야 돼? 선부호를 대놓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데 선부호가 대놓고 나와? 처음에 안 나오잖아.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4문단 첫 번째 줄입니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기 신호로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을 선부호화라고 한다. 선부호화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마치 다른 얘기를 하는 것 마냥 써놓은 거지. 왜 이 얘기를 했냐? 결국에 이 글은 송신기에서 다시 이 문단 첫 번째 줄이야. 소수부호와 채널부호와 선부호를 거치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없어. 3문단까지 봤을 때 지금 얘가 이런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었어야겠다. 그럴 때 문제야. 지금 얘가 송신기에서 소수부호와 소스, 채널, 선부호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이 문단입니다. 소수부호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엔트로피 부호화를 얘기하지. 지금 이 엔트로피 부호화는 결국에 소수 부호화에 해당하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또 뭐 얘기해? 지금 허프만 부호화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건 이 단계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해당하는 세부적인 정보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할 때 정보량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 같은 방식으로 3문단이야. 채널 부호화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 관련돼서 네 번째 줄 끝을 보면 뭐가 나와? 3중 반복 부호가 나오지. 같은 방식이죠. 선부호화에서는 뭐 얘기해? 선부호화에서는 그렇지. 차동부호화 얘기해. 그냥 이것만 설명하면 어렵게 처리가 안 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의 구조도 정보량도 상당히 이제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39번의 오답률, 40번의 오답률, 그리고 41번의 오답률. 아니 지금 첫 번째 독서 지문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이 다 오답률이 높아.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쏠려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수험생들이 이제 잘했다는 얘기인 거야.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골고루 틀렸다는 얘기인 거지. 하나에 몰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제 틀렸다. 그럼 이제 38번 문제.
38번 문제를 볼까? 아, 지금 38번 문제는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여기네. 추론이 아니라 숨어 있네요. 이문단. 이문단의 가운데 부분. D를 보세요, D. D를 보시면 그 윗줄에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거든. 이거 왜 당연한 거지? 통신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부호화하는 거잖아. 전송하기 위해서 부호화해서 그럼 뭘 보내는 거야? 부호를 보내는 거지. 그럼 수신하는 측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부호를 기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보, 이 문단에서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론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지금 이 39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문단은 어딜까? 지금 39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문단은 1문단이죠. 1문단에서 지금 기호집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 이런 말들. 그래서 39번 문제는 이거 돌아가서 확인해야 돼. 또 한 가지. 야, 지금 이 글은 얘가 핵심이잖아. 송신기에서 어떤 과정으로서 부호화가 되는지가 핵심이지. 지금 이 설명이 이 문단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본다면 39번 내용은 이건 핵심적인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어. 국어 문제가 이래. 그러니까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돌아가서 확인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최소한 어떤 개념이 어떤 문단에 있었는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구조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지. 다만 4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하는 문제이긴 해. 왜? 지금 윗글에 부호화래, 부호화. 그럼 이거 핵심 설명이지. 이거잖아. 지금 부호화 과정이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 이 과정을 거쳐서 부호화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40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핵심이란 말이야. 40번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성찰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40번 문제는 지금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지. 나머지 선택지들을 옳은 선택지로 한번 고쳐보세요. 나중에 지금 거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들을 옳은 선택지로 한번 고쳐봅니다. 그럴 때 그 정보가 지금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서 확인했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가 본문에 여기에 있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정보가 내가 한 번에 파악했어야 하는 핵심 정보였느냐 아니면 내가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세부 정보였느냐 그 정도는 구분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독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볼 수 있지. 그런 측면에서 40번 문제는 지금 5번 선택지를 뺀 나머지 선택지들을 한번 고쳐주기 바랍니다. 네. 몇 번에 뭐? 네. 40번에 1번이요? 볼까요? 40번에 1번입니다. 선부와 선부와 지금 어디서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수신기가 아니라 송신기지. 송신기에서 이 과정인 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41번 문제와 관련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 사례가 나왔을 때야. 다시 지금 이제 설명할 거는 41번과 관련되는 거고, 구체적 사례가 나왔을 때 꼭 여러분들이 거쳐야 하는 것. 어디를 보냐면 4문단을 봅니다. 우리 본문에서 4문단이에요. 4문단에서 차동부어예요. 찾았어? 차동부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쭉 설명이 됐어. 내가 네모친 차동부어에서 두 줄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찾았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이야. 밑에서 네 번째 줄. 예를 들어, 차동부어와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0은 양음 양량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지금 구체적 사례가 나와서 앞에서 설명했잖아. 차동부어 볼까?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차동부어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유지, 1이면 변화. 그런데 문제는 시작할 때의 기준 신호가 필요하대. 그래서 예를 들어 해서 기준 신호를 양이라고 줬어. 그럴 때 0이야. 0은 유지죠. 그러니까 뭐여야 돼? 양이어야 되는 거지, 전압은. 그 다음에 1이야. 1은 변화지. 그러면 양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이야. 그럼 또 변화인 거잖아. 양이 되는 거지. 마지막에 0이야. 그러니까 유지니까 양인 거야. 됐어? 다시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꼭 구체적 사례는 이해야. 구체적 사례는 절대로 핵심 정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사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 그게 바로 41번 문제예요. (41번에) 4번 선택지를 봅니다. 날씨 B를 3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를 하는 경우, 그러면 3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3중 반복 부호부터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B에 해당하는 것이 B가 어디 있어? 1, 0이네. 3중 반복인 거니까 1111 0000 됐어? 그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기준 신호가 양이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1이니까 변화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음이야. 그런데 또 1이야. 또 변화를 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인 거죠. 그런데 또 1이니까 또 변화를 주는 거네? 그 다음에 0은 다 어떻게 돼? 유지지.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 음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게 본문에서 설명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꼭 이해가 돼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 못 풀어. 그럴 때는 이해해야. 기본적으로 글은 정리, 구체적 사례는 이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을 볼게요. (20번에서) (22번) 20번에서 22번. 지금 21번 문제와, 아니죠, 22번 문제가 우리 M수생 언니 오빠들이 10명이나 틀린 문제가 이제 20번 문제야. 22번 문제. 요거는 작품 감상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능 문제는 EBS 문학하고의 연계가 있죠? 지금 N수생들은
이 나 작품을 공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EBS를 통해서 배운 작품이 아니야. 모르는 작품이야. 그런데 이제 당시의 수험생들에게는 이 묘비명이라는 작품은 EBS를 통해서 공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답률이 높은 거고 지금 애들에게는 어려운 거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시를 볼 때는 시어의 의미 하나하나에 다 여러분들이 반응할 필요는 없어. 전반적인 상황만 잡고 넘어가는 거야. 세부적인 감상은 어디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라고. 그냥 대략의 상황만 잡고 가자는 거지. 지금 가작품 봅니다. 강 건너간 노래래. 그럼 화자는 뭐 할 가능성이 높겠어? 노래라고 하니까. 지금 제목을 보고 난 다음에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범위를 좁혀야 될 거 아니야. 강 건너간 노래래. 그럼 화자는 뭐 할 가능성이 있겠어?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 제목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그런데 1년을 보니까 뭐 한 거야? 그럼 화자는 밤에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 다음에 2연입니다.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어디 갔다는 거야? 강 건너서. 근데 노래가 간 곳은 좋은 곳이 안 좋은 곳이야? 안 좋은 곳이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노래가 간 곳이 안 좋은 곳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사막이라는 말을 썼잖아. 사막이라는 공간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공간이 절대 아니잖아. 그럼 보통 사막이라는 거는 부정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년입니다. 이 3년이 중요해. 3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상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 봐봐. 3년이야. 못 잊을 계집에 짓조차 없다기에 지금 뭐뭐 하기에 뭐 했다는 거야? 뭐 했다는 거야? 노래 불렀다는 거잖아. 화자 지금 계속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다시 못 잊을 계집에 짓조차 없다기에 지금 노래 부르는 거라고. 그럼 노래 부르는 이유가 계집애가 생각나서 혹은 계집애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네. 그럼 계집애는 어디에 있는 거야? 강 건너 있어야지. 왜? 노래 어디로 가는데? 강 건너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디귿입니다.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그러면 이 노래가 그 못 잊을 계집애한테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4연입니다.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을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래. 거기 조상이라고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그렇지.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뜻. 그러면 여기서의 상황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런 밤이야, 안 좋은 밤이야.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야, 밤이 옛일을 짤 수가 없잖아.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이 밤에 옛일이 생각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네. 밤에 노래를 불러. 옛일을 생각하면서 혹은 계집애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이 노래에는 지금 그걸 생각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부르긴 하고 있는 거지. 가다가 타 죽을다는 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끝이야. 이 작품은 이 정도만 봐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작품을 봅니다. 나 작품을 보면 묘비명이래.
그럼 화자는 뭐 할 가능성이 높겠어? 묘비명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묘비명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돼야지. 나작품 봅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뭐 그럴 수 있죠. 맞지? 뭐 책 안 읽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뭐.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대신에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여기서 조금 이상해야 돼. 야, 우리가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번 사람을 훌륭하다고는 얘기하지는 잘 않잖아. 물론 훌륭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훌륭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는 물음표해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훌륭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훌륭한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 퀘스천 마크라고. 물음표. 어쨌든 이 작품은 그에 대한 얘기인 거네. 묘비명을 보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사료가 뭐야? 역사의 재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이야.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야, 사료가 됐으니까 지금 이 사료를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그럼 제1을 기록할 대상이라는 거야? 기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기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지금 이 사료가 남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 마지막 줄하고 그 윗줄은 얘는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훌륭한 건 훌륭한 거야, 훌륭한 게 아닌 거야? 훌륭한 게 아닌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어법이 어려운 거야. 반어법은 작품의 전체 상황을 봐야지 정확하게 반어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그 문장, 훌륭한이 들어있는 문장만으로는 반어법이라고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까지 봤을 때 도대체 역사는 무엇을 기록하며 그 역사가 지금 무언가를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이 묘비를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 남아있는 거니까 사료로서.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여기서의 훌륭한 것은 훌륭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어인 거야. 그래서 지금 21번 문제를 볼까요? 22번 문제. 5번 봅니다. 묘비명이 시를 의미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 줄의 시조차도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화자가 생각할 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 지금 그걸 부정하는데 관점을 지금 이게 다해서 어떤 거냐면 관점이 자기가 원하는 거야. 이거 한번 볼게. 다를 봅니다. 다해서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 작가의 관점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살지는 말자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 23번에서 26번 질문이에요.
23번에서 26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고전소설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응할 수 있어야겠다. 첫 번째는 사실 뭐 고전소설은 시점이 거의 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첫 번째는 소설자의 개입이죠. 지금 고전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소설 양식이 뭐가 있냐면 소설자의 개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현실적 요소, 전기적 사건. 그 다음 세 번째는 꿈의 기능입니다. 꿈의 기능, 꿈의 역할. 그럴 때 꿈은 다시 세 가지 역할을 해줘요. 첫 번째는 주인공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사실은 너는 원래 저 천상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두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해줘. 지금 주인공이 처한 문제 상황에 해결책을 제시해줘. 혹은 해결 방안을 주거나 아니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려줘. 예지. 지금 이제 이 지문에서는 꿈하고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는 선택지에서 정말 빈번하게 다뤄. 만약에 고전소설 지문에 이런 요소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무조건 문제에서 나오든 나오지 않든 무조건 반응할 수 있어야 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둬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돌아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넘어갑니다. 이 지문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3번에서 37번입니다. 여기에서는 가 작품만 33번에서 37번 가 작품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얘 연시조는 첫 번째 수가 중요해요. 첫 번째 수에서 잡은 내용이 주제의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수에서 잡은 주제의식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에 신경을 써서 읽자요. 볼게요. 반밤중에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내 꿈아. 지금 내 꿈에게 묻는 거지. 그러면 지금 꿈 꿨다가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네.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거야. 두 번째 줄.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나? 지금 꿈에 야 너 언제 요양 갔다 왔어? 지금 이건데 그럼 꿈에 어디 갔다 왔다는 거야? 꿈에 어디 갔다 왔다는 거야? 요양 갔다 왔다는 거잖아. 세 번째 줄. 반갑다. 학가선객을 친히 뵌 듯하구나. 지금 학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그러니까 꿈에 누구를 만난 거야? 소현세자네. 그러면 이 작품은 뭐가 되겠어? 세자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지. 봐봐. 근데 세자는 결국 누구 자식이냐?
왕자식이지.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가 되겠어? 유교적 이념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오랜만에 고전시가 5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적절하게 감상을 했다면 이 5가지 주제의식 중에 하나와 관련지어서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 하나는 유교적 이념, 흉, 효, 절. 두 번째, 자연친화. 자연친화하면 뭐 생각하자?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확인하자. 세 번째는 사랑과 이별. 네 번째, 삶의 애환. 삶의 애, 슬플 애, 환, 기쁠 환자. 즉,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생활 감정. 그 다음에 5번째는 사회 비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가, 꿈에 세자를 봤다? 그러면 이제 왕에 대한 그리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임금의 아들인 거니까. 물론 이제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그리움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유교적 이념으로서 지금 이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수를 봐봐. 네 번째 수. 박재상 죽은 후에 임의 시름 알리 없다. 박재상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지금 충신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때 임은 누가 되는 거야? 충신이라고 됐으니까 이때 임은 누구여야 돼? 그렇지, 왕, 임금이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사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앞부분에 이역이라는 말 나오죠. 이역. 이역이 무슨 뜻이야? 이역. 지금 사수의 두 번째 줄에 앞에 이역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때 이역은 이자가 달을 이자고 역자는 구역할 때 쓰는 역자야. 그럼 보통 이제 이역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거든. 혹시 너네 이역만리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 그때 쓰는 게 바로 이역이야. 이걸 한자를 넣어준 게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누가 있냐? 다른 나라에. 그를 일스랑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다른 나라에 지금 누가 있어? 소현세자가 있잖아. 이역춘궁을 누가 모셔오리? 그럼 그 대상은 세자가 되는 거고 모셔올 사람이 없다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칠수야. 봐봐. 성녀 일정 많으니 이역 풍상의 학가인들 잊을 수냐? 잊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임금도 세자를 잊지 못하고 있다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밖에 억만창생을 못 내. 분별. 분별 무슨 뜻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지. 걱정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칠수.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의 절로기로 아는 일 없으니 그 안이 좋을 소냐?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 구렁에 있는 풀은 좋대. 우리는 풀 너희만 못해서 시름겨워 하노라. 임금 걱정해야지, 세자 걱정해야지. 구수입니다.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가? 그럼 화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서울이 아닌 곳에 있다는 거네? 그럼 서울에는 누가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람에 지나는 건물 같아요. 갈 길 몰라 하노라. 됐죠? 마지막 지문입니다. 43번에서 45번. (43번에서 45번)
현대소설, 그러니까 고전소설에서는 사건이 중심이 되는데 현대소설에서는 사건보다는 인물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야. 지금 중략 앞에서 주로 언급하는 대상이 도깨비불에 대한 거거든. 이 도깨비불에 대한 반응인데 이때 이 나는 도깨비불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무서워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중략 바로 위입니다. 세 번째 줄 볼게요. 위로 세 번째 줄.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두렵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떼매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이 도깨비불에 대한 거야. 이 도대체 이 도깨비불이 어떻게 나타난 거냐? 라고 이제 그 처음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도깨비불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어른들이 이제 쉬쉬하고. 뭐 당연히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긴 하지만. 그런 도깨비불에 대해서 두려움. 끝. 그 다음 중략이야. 중략 보면 뭐 하라 그랬어? 앞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중략 다음의 사건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어렸을 때 얘기란 말이야. 중략 다음을 봅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맨 및 먹탕꽃 개펄에 푸른 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지금 도깨비불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 감동이거든, 감동. 긍정적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사건하고 뒤에 있는 사건하고 확 달라진 거죠. 왜냐, 앞에서는 지금 뭐가 됐어? 도깨비불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 그럼 사건이 당연히 달라져야지. 지금 중략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는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보는 거야.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에서는 인물의 반응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고전소설에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